코스피가 오늘 4,200선마저 넘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초로 11만 원을 넘었고 SK하이닉스도 60만 원을 돌파하며 나란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윤영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점차 키워가더니 4,200선을 넘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간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78%, 114.37포인트 오른 4,221.87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종가 모두 또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특히 하루에 100포인트가 넘게 오른 건 올해 들어 세 번째로 151포인트 오른 지난 4월 10일 이후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초로 11만 원을 넘었고 SK하이닉스도 62만 원의 장을 마치며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GPU 공급 발표 영향 등으로 풀이되는데 또 다른 수혜 기업인 현대차와 네이버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 등이 호실적을 내며 주도 업종인 조선, 방산, 원전 기업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6,500억 원어치를 사며 지수를 이끌었고 외국인은 8천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57% 오른 914.55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미중 무역 갈등 봉합 등으로 국내 증시엔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거친 상황. 이런 가운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며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비싼 편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내후년 업황까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조선, 방산, 원전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으로 코스피 상승에 추가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 중인 코스피에 증권사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증권사의 영업이익 8조 원 돌파가 가시화된 가운데 주가도 덩달아 크게 뛰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코스피. 지수 상승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업종, 바로 증권사입니다. 국내 주요 6개 증권사의 올해 영업이익은 8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2분기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먼저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3분기 누적으로 1조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조만간 실적이 나오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도 뒤를 이을 거란 관측입니다. 증권사 주가도 실적 기대감에 덩달아 상승세입니다.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은 최근 3개월 새 주가가 30에서 40% 이상 오르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호실적 배경에는 위탁매매 수익 확대가 있습니다. 국내외 증시가 활황을 띠며 거래대금이 증가한 덕분입니다.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서 주식 관련한 수익이 큰 폭으로 아마 증가할 것 같고요. 향후 이런 주식시장의 상승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증권주의 실적 개선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거래소 기준 3분기 국내 주식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33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머니무브가 본격화되며 예금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통한 증시 진입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달 중 종합투자계좌 IMA 승인 여부도 주목됩니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다양한 기업금융자산에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며 증권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4,000시대에 접어들며 증권사 실적과 주가 모두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네, 이제 전 세계 산업을 이야기할 때 AI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 속도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제 AI는 규모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효율의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SK AI 서밋.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GPU와 에너지 등 인프라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생산 능력 확장과 기술력 개선으로 인프라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같은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다른 기업들과의 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이나 파트너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계속 저희의 파트너십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 영상으로 참여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아마존의 앤디 제시 CEO 역시 최 회장과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We imagine a future where each person has their own intelligent AI assistant working on their behalf continuously. But achieving this requires massive coordinat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I 협업의 흐름은 국내 산업 전반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과 26만 장 규모의 GPU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한 국내 AI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업을 넘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연합형 AI 생태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SK하이닉스 광노정 사장은 처음으로 차세대 HBM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곽 사장의 발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내년 HBM4 16단부터 시작해 2029년과 2031년 사이 HBM5와 HBM5E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최 회장 역시 SK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강조하는 엔비디아의 진순왕조차도 이젠 저에게 더 이상 개발 속도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AI의 미래, SK는 속도보다는 효율로, 경쟁보다는 협업으로 준비하자는 제안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에이펙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펙의 결과가 좀 시장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지 지금 코스피 또 사상 최고죠. 예, 엔비디아가 한국의 GPU 반도체 그것도 최첨단의 블랙웰을 26만 대 추가 공급하겠다는 이 얘기가 사실 코스피 뜨겁게 달아올리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도 좀 중간 과정을 설명을 해 올렸지만은 요 내용을 곱씹어 보면 볼수록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한국 경제 지금 대한민국 출범한 지 80년이 되는데 한국 경제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 10대 뉴스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빅 이벤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이제 에이펙이 끝나고 첫 장이 열리자마자 반도체주 특히 엔비디아하고 협조를 하기로 했던 회사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대도 돌파를 해버렸고요. 지금 현재 상승률이 지난 주말 대비 거의 10%,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때 4만 원, 5만 원에서 흑흑대고 있던 이 주가였는데 10만 원대도 돌파하고 11만 원대까지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영업이익이 10조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까지 겹쳐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분위기, 에이펙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한국에 GPU를 대량 공급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일단 휴전을 했고 한국과 미국도 어느 정도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또 한국과 중국도 11년 만에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일단은 기반을 잡았다. 이런 것들이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지금 집중 매수를 하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돈을 굴리는 주체 중에 말이에요. 큰 손으로 불리는, 그러니까 개미 중에 큰 손으로 불리는 1억을 굴리는 큰 손이 52%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1억 원씩 굴리는 사람을 개미라고 하기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불개미 좀 네, 뭐 되겠네요. 불개미.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개미라고 그러면 그냥 푼돈 모아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을 그동안 개미로 예. 알아왔습니다만 사실 증권 시장에는 중개미들, 불개미도 많습니다. 동원 단위가 억 단위 이상 되는 그런데 이런 중급 개미들, 고래와 개미 중간쯤 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섰다. 이것은 시장의 저변이 그만큼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투자 여력이 약한 개미들은 신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네. 오히려 증권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자기 자본 능력이 많은 그런 중급 불개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의 탄력성, 기반을 더 확대하는 뭐 그만큼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데모, 이렇게 주가라는 게 일방적으로 오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몰빵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아무리 시장 상황이 좋더라도 옥석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코스피 5천 시대에 올 것이냐라는 부분들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요? 예, 그게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와 같은 예. 인공지능 열풍이 빅사이클로 이어진다면 뭐 5천 코스피 5천 돌파 머지않은 장래에 뭐 빠르면 내년 초에도 돌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경제 여건이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그 긴장감이 상당히 나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가가 계속 더 올라갈 것이다. 왜냐? 통화량을 계속 푸는 데다가 인공지능 쪽에서 계속해서 혁신의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 어떤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는데 동시에 지금 그 몇몇 IT 기업들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이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오르는데 그 종목에서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순이익을 계속 내면 밸류에이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쪽 실적이 나빠서 순이익이 좀 감소한다면 지난주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아마존, 애플 이런 쪽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아주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살아있는 생물인 이 코스피 시세, 이 대목도 이 호재와 악재의 방정식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는 한미 관세 이야기도 좀 잠시 짚어볼게요. 일단 정상회담 중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박사님 먼저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어요? 아직 지금 기말고사도 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뭐 예비시험 정도 쳤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3,500불 현찰을 갖다가 미국에 바로 직접 투자를 하면 우리나라 외환 위기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뭐 학점 정도가 아니라 퇴학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 위기는 이제 모면했다. 이제 시험 치고 또 기말고사 잘 치면 어느 정도 성적을 잘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자, 지금 협상 내용 중에 가장 큰 게 3,500억 달러를 일단 일시에 내지 않기로 했다. 그건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해에 200억 불씩 나누어서 낸다. 그런데 그 200억 불이라는 돈, 그 돈도 우리 외환 보유고 상황으로서는 계속 10년씩 내면 감당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돈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외환 위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하면서 수익을 벌어서 또 돈도 들어오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금액을 3,500불이 아니라 6천억일 수도 있다는 이런 지금 아주 애매모호한 시그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래서 끝까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변수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이 관세를 부과하면서부터 이런 세계적으로 전쟁처럼 시작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이 관세가 적법하냐 이런 류의 소송들도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학자들이 보는 자유무역 경제학, 근대 경제학, 아담 스미스 이후에 시장 경제학의 정통으로 반하는 겁니다. 이단 경제학이고 정통 경제학이 아닙니다. 심지어 에이펙에서도요, 우리 경주 선언을 할 때 미국의 반대로 자유무역 정상선언문에 쓰지도 못하고 WTO 쓰지도 못하고 막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건데 그 내용 면에서만 뒤집는 게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미국에서 현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위법 또 헌재 소송 이런 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상호 관세인데요. 상호 관세를 때리는 것은 IEEPA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 경제 비상사태 속에서 행정부에게 수권을 준다 해서 경제 비상사태 수권법을 동원해서 상호관세를 때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외국의 공격으로 해서 미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수출입해 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런 경제 교류를 하면서 미국에 적자가 많이 생겼다. 그게 경제 위기다. 이래서 IEEPA법을 걸었거든요. 뭐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히토류 중단한 이런 것은 경제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이 히토류 중단한 것도 중국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상호관세 때리니까 중국이 맞받아친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1심, 2심 전부 다 위법,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마지막 지금 상고심이 그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현재 법리 논리대로만 한다면 이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야 맞다고 봅니다. 1심, 2심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판정 나면 어떻게 해요? 돌려받아요, 환급? 그것도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본적으로 대법원이 특별한 장치를 주지 않는 한 우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이 이미 집행한 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뭐 에스크로, 그냥 공탁을 건다든지 이런 조처를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위헌, 위법 판결이 나면 이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무역계에서는 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면 우리는 더 큰 폭탄을 맞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거죠? 자, 미국이 상호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근거법이 IEEPA법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관세를 때릴 수 있는 트럼프의 수단은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 트럼프 대통령께서 더 센 폭탄을 터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호 관세 15% 터뜨리고 있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모두 2배씩 터뜨린다고 했을 때 그 법도 위법일 수가 있고 소송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 판정 날 때까지는 또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만만치가 않은 그러니까 무조건 좋아할 수만 없는 그러나 다만 트럼프의 관세가 외국을 향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걸 미국 국내법조차 인정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탄력을 좀 잃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면에서 기대되는 바는 있지만 무조건 좋아할 사안은 아니다. 어쨌든
그 판결이 조만간 한 2주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출렁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순간입니다. 예, 저희는 국내 집값 상황도 좀 알아보죠.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되고 나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하락이 매매 가격 하락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아직 정확한 매매 실측 지수는 집계가 안 됐는데요. 그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라는 것은 사겠다고 의향 표시하는 사람이 반, 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반반이어서 세력 균형을 맞췄을 때 그것을 매매 심리 지수 10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때 105, 106까지 올라갔었다고요. 11호 대책 이후에 지금 심리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강남은 103, 104 정도, 그리고 강북은 101 정도. 그러니까 강북이 훨씬 더 빨리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대목은 일단 계속해서 오르던 매수 심리, 사고야 말겠다, 난 안 사면 안 돼, 이런 심리가 일단은 꺾였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원래 그 토호제가 강남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11호 대책은 강남보다도 강북이 더 타격을 받은 거예요. 강북은 없던 토호제가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심리가 더 꺾였다. 강남도 꺾였습니다만은 강북도 꺾였습니다. 어쨌든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하락했다는 거, 뭐 대단히 뭐 부동산 가격 안정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수가 지금 104에서 101 정도로 나타나는 것은 기준이 100이니까 100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다. 완전히 끊이지는 않았다. 그런 면에서 정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 부동산의 이제 불법 행위지 않습니까? 뭐 집값 띄우기라든지 편법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합동해서 관계부처들을 해서 뭐 점검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물량이 제한돼 있고 수요 공급이 제대로 시장이 발동이 되려면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 공급량도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일반 상품하고는 좀 다른 시장이에요. 바로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이용한 일부에서의 시장 조작 행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자기들끼리 계약하면서 높여놓고 그리고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진짜 판매할 때는 저 실거래가 지수를 보라고 해서 그 지수대로 크게 판매를 하는 일종의 뭐 사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그동안에는 정부가 신고,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는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시장 자유 행위이지만 또 가격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는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시장 파괴 행위죠. 시장 농단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선제적으로 정부가 들어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저 처벌 규정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부동산 감독 기구에 타겟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부동산 가격 조작 공식 감독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